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의 기술, 지은이는 정재영입니다. 이 책에는 국내외 70명이 넘는 행복 조언가들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직업은 다양하다.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음악 프로듀서, 경제학자, 역사학자, 진화인류학자, 생물학자, 신경과학자, 철학자, 문학가, 승려, 신부, 자기계발서 작가 등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 소박하고 명쾌하다. 희열, 기쁨, 만족, 평화 등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상태가 이 책의 행복이다. 슬픔,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줄이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 이 책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행복에 대한 6가지를 배웠다. 1. 행복은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유연하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2. 행복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이다. 3. 행복감을 억압하는 낡은 습관이나 사고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4. 내 곁에 이미 있는 행복의 증거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섬세함도 필요하다. 5. 구급약 같은 행복의 작고 간편한 기술들은 생각보다 유용하다. 6. 유머 감각은 행복을 불러온다. 미국의 라이프 코칭 강사이자 작가인 멜 로빈스가 어느 날 아침 이를 닦으려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과 머리는 엉망이고 피로가 쌓여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드리웠다. 뱃살은 늘어졌고 목에는 나이가 드러나는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그런데 멜 로빈스는 최면에라도 걸린 듯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거울 속에 낯설고 흉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손바닥을 보인 것이다. 친구에게 하이파이브라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로빈스는 다음날 아침에도 피로와 무기력에 찌든 거울 속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기분이 좋았고 힘이 났다. 이걸 몇 번 반복하니 자연스레 새벽 6시에 벌떡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화장실 거울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인간 심리의 비밀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인정을 가장 바란다. 부모님, 선생님, 사장님의 인정보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더 바란다. 연인이나 자녀가 나를 인정해 주어도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웃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인정한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응원, 나의 인정, 나의 미소, 나의 인사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답은 아주 단순하다. 나를 인정하면 된다. 김주환 교수는 돈, 지위, 성공 같은 외부적 조건 없이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바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면 타인까지 용서하고 수용하고 존중하게 되며 그런 삶의 긍정적 태도에서 진정한 행복감이 생겨난다. 자기 용서, 자기 수용, 자기 존중이 진정한 행복의 3원소이다. 자기 용서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까지 너그럽게 포용한다는 의미다. 자기 용서를 하고 나면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기 수용은 장점은 말할 것도 없고 단점까지 받아들이는 태도다. 자기 존중은 자기 모습을 높이 평가해주는 태도다.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조너선 하이트는 그 관계를 사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사이에서 온다. 우리 자신과 타인의 사이, 우리 자신과 일의 사이, 우리 자신과 우리보다 더 큰 어떤 것과의 사이에서 온다. 그들 세 가지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열정을 느끼며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갖게 된다. 하이트에 따르면 타인과의 좋은 관계에서 으뜸은 감사다. 일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나만의 능력, 창의성, 경험을 기르고 쌓아야 일과 내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하이트는 자신보다 큰 것과도 관계를 잘 맺으라고 권하는데 예를 들면 종교단체나 환경단체가 있다. 책 읽기 모임, 봉사단체, 연예인 팬덤도 나보다 크다. 하이트에 따르면 의미 있고 숭고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느낌도 얻을 수 있다. 나 개인을 초월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 아무도 없는 숲에서 큰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 이 질문은 과학과 철학에서 오래 논의된 주제다. 과학적인 답변은 아니다라고 한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생기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공기의 울림이다. 그 울림이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뇌와 연결된 귀가 그것이다. 공기의 울림이 귀로 들어가서 전기 신호로 바뀐 뒤 뇌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소리라는 것이 생긴다. 그런데 숲에 아무도 없다면 청각장치도 없다. 그러므로 소리는 없고 공기의 움직임만 존재한다. 나무가 일으킨 공기의 울림은 재료에 불과한데 인간이 창조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낸다. 폭포 소리도 인간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깊은 커피 맛도 달콤한 꽃향기도 모두 인간이 맛보고 냄새 맡으며 완성된다. 인간은 감각 정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서도 창조한다. 내 귀가 바람 소리를 창조했듯 내 마음이 감정을 창조한다. 사물에 대한 감정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다. 진화 인류학자 브라이언 헤어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모든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난다. 감정은 우리의 가슴에, 육감에, 손끝에 있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에 있으며 대개는 타인의 생각에 대한 나의 추측과 추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감정은 모두 내가 창조한 것이다. 내가 감정을 만들었다면 내가 다 지워버릴 수도 있다. 미국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주목 환상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사람은 어떤 것에 너무 주목하면 그것이 실제보다 중요해 보이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다. 카너먼은 그 심리 현상이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말한다. 삶의 어떤 것도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돈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목 환상도 만만찮게 해롭다. 그들은 서로에게 몰두했기 때문에 서로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확신했다. 사랑이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 물론 그것은 사랑의 환상이다. 돈, 지위, 명예, 로맨틱한 사랑 등 뭐든 마찬가지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잠시 멈추면 이슈의 중요도는 실제에 가깝게 보이고 번민과 고통의 크기는 줄어든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감사해야 초월한다. 형편없는 말단 지위에 놓이면 누구나 창피하고 슬프고 화가 난다. 그런 창피한 지위를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지위에 감사해야 넘어설 수 있다. 창피한 지위를 싫어하고 부정하면 초월하기 어려워진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조던 피터슨이 질서 너머에서 들려준 실화를 들어보자.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일하는 청년이 있다. 직장에서 가장 낮은 지위인 청년은 자기 일이 창피하고 싫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게 틀림없는데도 그런 하찮은 일이나 하는 자신에게 화도 났다.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같은 생각이다. 그래도 어떡하겠는가. 창피하고 화가 났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다. 청년은 수치심과 분노를 참아내느라 매일매일 고통스러웠다. 그러다 청년은 서점에서 희망을 찾는다. 조던 피터슨의 책을 발견한 것이다. 피터슨은 직장 같은 위계구조의 맨 밑바닥 경험이 아주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감사와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웨이터는 조던 피터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장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받고 배울 기회가 많다고 믿기로 했다. 감사와 겸손의 자세를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감정을 다스리고 언행을 절제하며 동료와 손님을 대했으며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졌다. 짜증 부리는 대신 웃으며 고객을 응대하고 동료들과 원만하게 협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그 결과 청년은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6개월 사이에 3번이나 승진을 했다. 조던 피터슨의 예측대로라면 그 청년은 승진을 거듭해서 조직에서 대체 불가한 직원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 감사와 겸손의 미덕을 가져라. 긍정적 자세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메시지들이 모두 담겨 있지만 더 중요하고 심오한 게 있다. 행복감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다. 즉, 감사와 열망의 문제이다. 조던 피터슨의 문장을 옮기면 이렇다. 그는 초보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인 뒤 그것을 초월했다. 의미심장한 분석이다. 누구나 초라한 역할을 넘어서려면 먼저 그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역설적인 삶의 원리다. 자신의 현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실을 증오하고 부정하면 현실에서 벗어나기 오히려 어렵다.
조직 말단 위치가 창피해서 못 견디는 직원은 승진 확률이 낮다. 반면 말단의 위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감사하는 직원은 그 자리보다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갈 확률이 높다. 바꾸고 싶다면 감사해야 한다. 나의 처지를 바꾸고 싶다면 나의 처지에 기뻐하고 감사한 후에야 모색이 가능하다. 미국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한다. 그들이 위험한 것은 걱정, 불안, 죄의식,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보통 사람은 윤리의식뿐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거짓말을 꺼린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불안감이라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해맑은 표정으로 거짓말을 한다. 보통 사람들의 죄의식은 타인을 해치거나 물건을 훔치지 못하게 하지만 사회적 성격 장애자는 죄의식이 없으므로 거리낌이 없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악한 것은 마음이 너무 화창해서다. 반대로 보통 사람이 선한 것은 걱정, 불안, 죄의식의 먹구름이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밝은 마음만 귀한 게 아니다. 어두운 감정도 소중하다. 다음은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나오는 대사다. 매일 옷을 고르는 것처럼 생각을 고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건 애쓰면 잘하는 능력이다. 인생의 일들을 통제하길 간절히 원한다면 마음의 정성을 쏟아야 한다. 티셔츠를 고르듯이 생각도 고르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낙관적이고 의연한 생각으로 갈아입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면 생각 골라 입기 능력은 잘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은 고통을 줄여준다. 미국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스트레스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생각을 고르는 능력이다. 최고의 탐험 여행은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여행이다. 마르셀 프루스트.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봐야 가슴 벅찬 발견이 가능해진다. 삶의 기쁨도 그렇지만 고통도 상당 부분 타인에게서 온다. 그렇다고 타인이 지옥인 것은 아니다. 타인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해석이 지옥이다. 타인에 대한 나의 나쁜 해석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 내가 지옥에 빠져든다. 미국 심리학자 줄리 스미스가 쉽게 설명한다. 우리는 함께 살고 서로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생활의 많은 시간을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짐작하는 데 쓰게 된다. 하지만 기분이 우울할 때 우리는 짐작을 진실이라고 믿기 쉽다. 위 인용문에서 말하듯이 기분이 나쁠 때 오판을 내서 지옥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기분이 나쁠 때에는 마음 짐작을 멈춰야 한다. 그래도 나의 뇌가 부정적 생각들을 끝없이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학자 줄리 스미스는 거리두기를 권하며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마음 챙김이다. 아무런 해석이나 판단 없이 현재의 느낌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방법은
거리감 있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나는 이러다 미쳐버릴 것 같다 라고 독백하는 대신에 나는 이러다 미쳐버릴 것 같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해보자. 나를 관찰하듯이 말하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리학자 줄리 스미스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으로 생각 받아쓰기다. 자신이 어떤 걱정, 두려움, 불안,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지 글로 쓰면 감정은 객관화된다. 행복학자들이 꼽은 행복의 요소는 총 6가지인데 그중 5은 수입, 건강, 의지할 사람, 사회의 부패 수준, 너그러움 수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바로 자유도다. 자신이 일이나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화초를 돌보는 자유가 노인들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었다. 자유는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자유다. 자신의 가치와 꿈을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야 자유롭다. 두 번째로,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게 자유다. 남에게 구속되는 삶은 노예의 삶이다.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행해야 자유인이다. 세 번째로, 나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자유다. 내가 선택한 목표, 나에게 의미 있는 목적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면서 나에게 고유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자존심이 바로 자유다. 취미 생활도 좋고 운동 습관도 괜찮다. 독서나 명상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내가 좋아하는 작은 일들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자유이고 행복이다. 여기 한 미국 여성이 있다. 어린아이가 셋이고 이혼 위기를 맞았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들이 떠올랐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결혼할까? 아이들은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될까? 새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새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새엄마를 미워하거나 사랑하면 또 어떡하지? 이혼이 아이들의 삶을 망치게 될까? 이 난감한 상황에 놓인 여성은 미국 작가 글래넌 도일이다. 그는 이성적으로 대처했다. 답할 수 있는 질문만 찾아서 자신에게 제출한 것이다. 먼저, 중요하면서도 현재 답할 수 있는 현실적 질문을 타이핑하고 그 옆에 답을 써봤다. 나는 사랑받고 있나? 그렇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있나? 그렇다. 이와 비슷한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적이 있었나? 그렇다. 글래넌 도일은 자신에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해질까? 나는 1년 후에 그 회사, 그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나는 가까운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것은 답할 수 있는 질문일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비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은 집어치워야 한다. 대신 답이 가능한 질문이 필요하다. 나는 오늘 행복했는가? 나는 시험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연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답하고 실천하고 새로운 생활 계획을 세우게 하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들은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니까 현명한 질문들이다. 또 나를 배려하니까 따뜻한 질문들이다. 자신이 답할 수 있도록 배려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자신에게 모닥불처럼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심리학자 어빈 얄롬에 따르면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들은 생각과 태도가 크게 변화하는데 공통점을 뽑아보면 변화의 양상은 이렇다. 사소한 것에 큰 마음을 쓰지 않는 관점의 대전환을 경험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한다. 과거나 미래를 잊어버리고 현재에 집중해서 산다. 계절의 변화, 떨어지는 잎사귀, 타인과의 사랑 등 작은 기적에 감동한다. 삶이 가치 있고 감사하다는 걸 왜 암에 걸린 후에야 알게 되었을까 자문한다. 암에 걸리면 그렇게 현인이 된다. 심리학자 탈벤 샤르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지금껏 알고 있던 것을 돌연 자각하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 단지 그 지식을 무시했거나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도 다를 게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이미 안다.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도 다 알고 있다. 행복의 비결은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 행복도 말을 해야 겨우 이루어진다. 틱나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4가지 말을 건네야만 한단다.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나는 당신이 고통받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각각 내가 상대를 위해 존재하며 상대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다. 세 번째는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이고, 네 번째는 고통스러운 자신을 도와달라는 요청이다. 틱나타는 이 문장들이 나와 상대는 물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만트라, 즉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서로 자주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틱나타는 네 번째 도움 요청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척 어렵다고 평가했다. 자존심 때문이다. 그렇게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면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청하지 않으며 사랑은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된다. 틱나타는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다. 당신이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서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존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나 그 사람에게 가야만 하는 겁니다. 영국의 작가 매트 헤이그에 따르면 행복해지려면 다음에 7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한다. 1.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2.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3.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4.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5.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6.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7.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 타살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이 명백하다.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나의 생명을 사용하는 행위여서 부도덕하다. 삶의 고통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도 자기 생명을 회피의 수단으로 쓰기로 하는 건 어리석은 결심이다. 샌델은 칸트의 인간관을 이렇게 정리한다. 인간에게는 상대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한다. 즉, 이성적 존재로서 존엄성을 가진다. 노여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와 삶이 모두 깨지고 만다. 푸시킨은 이렇게 조언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픈 날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하지만 실은 푸시킨 본인도 노여움을 참지 못해서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1837년 푸시킨은 목숨을 건 결투에 나섰다. 상대는 프랑스군 장교 단테스. 시중에 아름답기로 유명한 푸시킨의 아내가 단테스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았다. 격분한 푸시킨은 루모의 진원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결투를 신청했다. 선택된 결투 방법은 장벽 결투였다. 결투 장소 바닥에 일정한 선을 2개 긋는다. 그 선은 넘어갈 수 없는 장벽 역할을 한다. 멀리 떨어져 있던 결투자들은 각자의 선을 향해 점점 다가가다가 아무나 먼저 총을 쏠 수 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신사의 규칙이 있다. 먼저 총을 쏜 사람은 상대가 총을 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 단테스가 쏜 총탄은 푸시킨의 하복부에 명중했다. 푸시킨은 단테스의 오른팔에 경상만 입혔을 뿐이다. 이틀 후 위대한 시인 푸시킨은 37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4아이를 두고 복막염으로 숨졌다. 노여움을 다스렸다면 푸시킨은 좀 더 살 수 있었다. 결투에 나선 많은 이들이 공유하던 심리적 속성이 있다. 자기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결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맞추어 자신을 바라본다. 주위 사람들이 악하거나 수치스럽다고, 겁쟁이거나 실패자라고, 바보이거나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눈에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진실로 행복할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의 경구가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2015년 최고 베스트셀러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에 등장하는 철학자는 독자들에게 자유로워지라고 조언한다. 철학자는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한다. 남이 나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일본 작가 곤도 마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리 컨설턴트다. 정리에는 2가지 원칙이 있다. 버리기와 자리 정하기다. 곤도 마리에는
버리기의 기준으로 설레임을 제시한다. 설레임을 일으키는 물건들은 간직하고 설레임이 없는 물건은 가차없이 버리라는 말이다.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보면 설레이는지의 여부를 감별할 수 있다고 곤도 마리에는 말한다. 설레임이 손끝에서 마음으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건은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도 설레임을 기준으로 나누고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처럼 지인들도 쌓이면 불편을 넘어서 고통의 원인이 될 때가 있다. 사람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 사람은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인가? 틈틈이 사람들을 분류해두면 불편과 고통이 줄어든다. 물론 사람은 물건처럼 폐기하거나 버릴 수 없다. 싫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다 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폐기가 아니라 격리의 방법은 있다. 잘 쓰지 않는 스마트폰을 절전 모드로 전환하듯이 사람들을 절전 리스트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게 격리된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마음을 쓰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를 적극적으로 피한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서 한 발 탈출할 수 있다. 반대의 일도 해야 한다.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더욱 마음을 쏟는다. 섬세한 사람은 자신이 언제, 왜 괴로운지 안다. 둔감한 사람은 괴로운지도 모르고 괴로워한다.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인간은 괴롭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도 오랜 숙고 끝에 그걸 알아냈다. 다음은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에서 인용했다.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로움의 가장 깊은 원천은 바로 내 마음의 패턴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괴로움을 만들어 반응한다. 괴로움은 외부 세계의 객관적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정신적 반응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더 많은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첫걸음이다. 2019년 6월 12일 일어난 일이다. 미국인 부부와 10대 자녀가 타고 있던 차의 뒷문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안타까운 사고로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부모만 살아남게 되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생명을 술 취한 운전자가 빼앗아갔다. 그렇게 의미와 기쁨과 희망을 모두 잃었던 부부가 4년 후 세상에 나왔다. 남편인 콜린 캠벨이 단어 찾기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는 부부가 슬픔을 어떻게 겪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극한의 슬픔은 3가지 감정을 낳았고 부부는 그것을 물리쳐야 했다.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부부는 아이들의 사진도 기피했다. 슬픔이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에게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런 자기 모습을 깨달은 부부는 마음을 다잡았다.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있다는 걸 두 아이의 영혼에게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슬픔은 분노도 낳는다. 슬픔이 낳은 분노를 어떻게든 표출해야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아내 게일은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일기를 쓰면서 표출했고 서서히 마음을 다스렸다. 슬픔에서 죄책감도 생긴다.
부모만 살아남은 것이 슬프고 미안하고 죄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다만 삶과 죄책감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부부는 죄책감을 끌어안고 살게 되었다. 아무리 슬프고 미안해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어떤 경우라도 삶에 예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걸 부부는 배웠다. 고통에 찬 슬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부는 아무리 큰 슬픔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슬픔 때문에 마술처럼 죽는 사람은 없다. 단어 찾기에 나오는 인상 깊은 문장이다. 부부가 삶을 끝낼까봐 염려하는 주변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부부는 이미 큰 슬픔을 겪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는 없었다. 자살 충동을 이겨내고 건강해졌던 딸과 항상 밝았던 아들에 대한 배반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 그리고 알고 싶었다.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슬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고 행복한 추억으로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고 사랑이 죽음을 어떻게 초월하는지 알고 싶었다. 캠벨 부부는 고통 속에서도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해서 해답을 찾아냈다. 두려움, 분노, 죄의식, 슬픔 등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하나 대면하며 극복하거나 포용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영국의 행동과학 연구자 폴 돌러는 행복은 어떻게 설계되는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의 주의력 배분이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집중하는 그것이 당신이다. 오만해서 불쌍한 동료에게 집중하면 그가 나의 일부가 된다. 나쁜 말을 마음에 담아두어도 나쁜 말이 나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된다. 그런 해로운 것들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주의력 재배분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대가 빨아들인 나의 주의력을 회수해서 다른 곳에 배분하는 것이다. 가령 내 손등을 만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단어를 책상에 쓰기만 해도 그 끔찍한 것들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메마른 삶은 상상을 즐겨야 견딜 수 있다. 실현 가능한 상상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 조 디스펜자가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 추천하는 것들을 모아봤다. 1.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나아질까? 2. 어떻게 나 자신을 재발명할 수 있을까? 3.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4.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5. 가장 높고 이상적인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 6.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창의적인 음악가인 릭 루비는 이렇게 조언한다. 실현과 실직과 상실의 고통 속으로 침몰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자신과의 분리 연습을 한 후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제 주인공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궁금하다. 내가 실현과 실직을 당한 게 아니라 나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 그런 곤경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주인공이 난관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지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자. 나에게 몇 가지 나쁜 일이 생겼다. 내가 이 슬픔과 곤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나 자신도 궁금하다.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내가 나를 끌어안지 말고 떨어뜨리는 것도 훌륭한 대처법이다. 자신과 분리해서 자신을 관람한다. 자기 객관화 기법이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나를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상상해보라. 어쩌면 나를 관람하다가 다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 마사지 받기나 따뜻한 목욕은 옥시토신 생성력이 높다. 사랑하는 존재를 껴안고 서로 마사지를 하기만 해도 짜증과 스트레스는 약화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가비아 톨리키타 박사가 말하는 옥시토신 생성법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남을 돕는 것이다. 남을 도우면 사랑받는 행복감이 느껴진다.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진다. 불안과 공포감이 해소되고 몸과 뇌의 에너지가 재충전된다. 남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더 누린다. 과학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백 명의 표정을 연구했는데 메달 색깔에 따라서 표출된 행복감 수준이 달랐다. 가장 행복해하는 선수는 금메달리스트였다. 그런데 두 번째로 행복한 표정을 지은 선수는 동메달리스트였다. 머릿속을 떠도는 상상의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은메달리스트는 조금만 더 앞섰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상상을 하게 마련이다. 조금만 분발했더라면 내가 금메달리스트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쉽고 불만스러울 것이다. 동메달리스트는 다른 상상을 한다. 만일 조금만 더 뒤처졌다면 순위에서 밀려났을 것이다. 나는 적어도 4등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다. 다니엘 핑크가 말하는 요지는 분명하다. 위를 보면서 땡땡 했더라면이라고 상상하면 후회의 고통을 겪는다. 반면 아래를 보면서 적어도라고 상상하면 후회 없이 기쁨을 느낀다. 후회의 감정이 밀려오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 땡땡 했어야 했다 대신에 땡땡하면 어떨까 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다. 1년 전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라고 후회하는 대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1년 후 어떻게 될까 라고 묻는 것이다. 지금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면, 지금 야식을 주문하는 전화를 끊어버리면, 오늘부터 책을 매일 20분씩 읽으면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까? 의식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언행을 하고 불행한 상상을 하게 된다. 이런 자동적인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이는 수많은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 수도자의 오래된 관심 주제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니콜 르페라는 틈나는 대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고 제안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은 무의식의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정신을 구해낼 수 있다. 니콜 르페라는 스마트폰에 오전, 오후, 밤 이렇게 3번 알람을 맞춰놓고 질문하라고 추천한다. 10번도 괜찮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말과 행동의 실수가 줄어들고 불행한 상상도 덜하게 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2015년 미국에서 방대한 메타 연구를 진행했다.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69건의 연구를 리뷰해서 행복의 원인을 밝히는 게 연구의 목적이었다. 연구 결과 어떤 사람은 큰 실패를 겪었는데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감을 유지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자신이 가여워서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불안과 우울에 빠질 확률이 단연 낮았다.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건 행복감 수준이 월등하다. 가난해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부자여도 나를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게 현명하다. 스웨덴 출신 승려인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 전체가 반드시 좀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연민과 온정을 품고 따뜻하게 대한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이 대한다. 그 결과 세상 전체가 좋은 곳이 되고 내 마음도 고귀해진다.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을 냉대하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에게 따뜻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행복의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과정이나 도구 같은 것일까요?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는 자신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영향이나 결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고려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나르시시스트나 범죄자가 되기 쉽겠죠. 그것은 매우 미숙하고 온전하지 못한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인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한 이 책에 참 좋은 조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잠입니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수면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행동은 저를 무척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은 신체적으로 힘들어지고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더 어려워집니다. 행복을 위해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기술은 필요한 만큼 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상할 때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에 피곤하거나 졸립지 않을 정도로 자는 것입니다. 수면에 관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전 10시나 11시쯤에 조용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눈을 감고 1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들지 않으면 당신의 수면 시간은 충분한 것입니다. 잠이 든다면 당신은 밤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과반수 이상의 한국인들은 수면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행복의 기술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반대로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면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 특효약이 낮에 햇빛을 쬐면서 힘들게 노동을 하거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죠. 제 명상 선생님도 우울증과 불면으로 시달리는 환자들을 낮에 쉴 틈을 주지 않고 일하게 하고 운동하게 함으로써 일주일 만에 치료하셨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마음이 불편할 땐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이나 일하기가 힘들다면 걷기라도 해야 되고 걷기조차 힘들다면 서 있기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먹기 싫어도 식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흥미로운 마음, 기꺼운 마음, 환영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달려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일도 행복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해서 마음 한켠에서 싫은 마음이 살짝 일어날 때 거기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면 거기로 점점 끌려가고 싫은 마음은 점점 더 커져서 온통 부정적인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싫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살짝 발생했을 때 그 반대되는 좋은 마음, 밝은 마음을 몇 배 정도로 왈칵 끌어올려 일으키는 것이 마음을 잘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마음이든 일으키고 거둘 수 있는 능력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시도하고 지속해보면 가능합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꼭 해야 하는 것들은 그렇게 대처하고 그 외에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단호하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 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안 좋은 말을 듣기 싫어서 등등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생각 때문에 질질 끌려가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담담하고 정중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행복의 기술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초가공식품, 지나친 육류 섭취, 혹은 술, 담배 등은 우리의 뇌세포에 실질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먹어주고 동물성 식품은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만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 과식을 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는 식사량보다 살짝 적게 먹는 70% 정도의 소식이 인간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1년만 해보시면
소식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지 몸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겪어보는 것이 진실에 접근하는 지름길입니다. 1년이 길다면 한 달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결 나아집니다. 5번째는 사색입니다. 사색과 생각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사색은 생각보다는 사유에 더 가깝습니다. 머리로만 궁리하는 것이 생각이고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사색과 사유입니다. 현대인들은 워낙에 머리만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해보다 보면 어느 날부터 머리로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사색과 사유가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면 할수록 머리가 뜨거워지고 힘들어지지만 사유는 많이 하면 할수록 삶이 정리되고 머리가 단순해지고 몸과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사색과 사유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과 마음 경영이죠. 6번째 행복의 기술은 타인과의 만남입니다.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인간은 모두 불행했을 겁니다. 나와 많은 면에서 다른 친구지만 한두 가지만이라도 통하는 게 있다면 그 친구를 만나 대화하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뛰어난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7번째 행복의 기술은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우리가 주는 사랑을 받아주는 역할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베풀 때 훨씬 더 행복한 희한한 존재입니다. 반려동물들은 그 사랑을 무한정 수용해 주죠. 자신이 베푸는 사랑을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대단히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녀로 인해 행복한 것도 같은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리고 내 사랑을 누군가가 받아준다는 것은 그것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8번째 행복의 기술은 취미입니다. 일과 취미의 결정적인 차이는 생존과 직결되느냐 여부이죠. 취미는 하지 않더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일입니다. 단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취미죠. 산책이든 박물관 방문이든 뜨개질이든 운동이든 독서든 무엇이 됐든 간에 온전히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하나 이상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여유가 된다면 2-3개 있어도 좋죠. 9번째 행복의 기술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에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머리와 마음은 자꾸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을 탈출해서 과거와 미래를 오가기도 하고 전 세계 여기저기를 방황하기도 합니다. 배회하거나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현재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역시 말로만 해서는 알 수 없고 직접 반복적으로 몸으로 겪어 보아야만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행복의 기술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으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이 잡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비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비관할 수 있고 언제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말이죠. 반대로 어느 누구든 칭찬해줄 구석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낙관할 수 있는 면을 발견할 수도 있고 언제든 기뻐할 수 있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상황을 겪든 감사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감사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간에서는 불행해지기 어렵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10가지 행복의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행복의 기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10가지만 시도해 보셔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왕 사는 인생 한 번뿐인 나의 삶, 불행하고 힘들고 비참하게 살지 마시고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